이번 시간에는 제품 표준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품 표준이란 목적과의 부합성을 위해 제품 또는 일단의 제품이 충족해야 할 요구사항을 규정한 표준이다. 이렇게 ISO IEC 가이드 2에서 이 용어를 정의를 하고 있죠. 제품 표준 구성 요소를 보면 제1강에서 말씀드린 머릿말 개요 적용 범위 인용 표준 용어와 정의 부속 참고문을 해서는 동일합니다. 자, 제품 표준의 요구사항은 종류, 재료의 품질, 제품의 품질, 그 다음에 시험 방법, 이렇게 포장 및 표시, 요 사항이 제품 표준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표준을 작성하는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떤 제품에 대한 종류가 있다면, 종류, 등급, 호칭 이런 게 있다면 종류를 규정해주고 또 사용되는 재료의 품질, 그 다음에 제품의 품질을 규정하고요. 시험 방법에는 그러면 제품의 품질에 대한 재료의 품질에 대한 시험 방법 그리고 또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시험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규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품 표준은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품의 어떤 품질 그리고 그 품질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방법, 그 시험이 끝난 합격품에 대한 포장 및 표시하는 방법, 이 내용이 제품 표준 요구사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품 표준은 이러한 구성 요소로 작성이 되고 제품 표준의 요구사항은 종류, 재료의 품질, 제품의 품질, 시험 방법, 시험 방법은 두 가지겠죠. 재료에 대한 시험 방법, 제품에 대한 시험 방법, 그리고 포장 및 표시. 5가지가 제품 표준의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케이스 0001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아까 계속 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 표준에 대한 작성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보기 이런 것들은 케이스 0001에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품 표준 구성 요소를 작성 방법은 전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릿말 작성 방법. 요거는 제1강 서비스 표준 작성 방법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머릿말은 각 표준마다 나타내야 된다. 요거는 서비스 표준 제1강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사례도 이제 1강에 다 말씀드린 거니까 요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서비스 표준 작성 방법, 머릿말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체 표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의 경우, 그 다음에 계정의 경우 이런 정형문 형태로 작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1강 서비스 표준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이동식구조물 산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단체의 실제 단체 표준 머릿말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건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요 작성 방법, 이것도 서비스 표준 작성 방법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사례가 되겠죠.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용 범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제품에 대한 거니까 이제 제품에 대해서 규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것도 서비스 표준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실제 이제 공기청정 부스 실제 적용 범위 사례가 되겠죠. 이 사례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용 표준 마찬가지 서비스 표준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 이 인용 표준도 정형문과 표준 목록을 인용된 순서대로 규정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용어와 정의 작성 방법도 아까 서비스 표준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사례가 되겠습니다.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요구사항, 요게 핵심적인 내용이니까요. 자, 종류, 재료의 품질, 제품의 품질, 시험 방법, 재료에 대한 시험 방법, 제품에 대한 시험 방법, 그 다음에 포장면 표시에 대한. 이게 이제 제품 표준 요구사항인데, 제품 표준 요구사항 작성 방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표준의 요구사항 작성할 때에는 이 표준 작성 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케이스 0001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4.3에서 표준 작성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품 표준을 작성할 때 반드시 적용해야 될 원칙들이 목적, 지향, 접근 원칙, 그 다음에 성능 원칙, 검증 가능성 원칙, 그 다음에 반복의 회피 원칙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요구사항을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재료와 제품의 품질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 표준의 목적에 맞게 적정한 품질 특성만을 규정해야 된다. 예를 들면 특성이 뭐 20개가 있는데 그걸 다 미주얼, 고주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제품 표준의 목적에 맞게 그 20개 중에서 이 목적에 맞는 거는 한 15개다. 그럼 15개만 규정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만 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품질 특성이 결정이 됐다면 이러한 품질 특성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은 가능한 설계나 외형적 특성보다는 성능 기준의 원칙에 입각해서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능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제품 표준에서 우리가 어떤 외형적 특성, 그 다음에 설계하는 방법, 제조 방법 이런 것들은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만 규정한다? 품질 특성에 대한 요구사항과 그 품질 특성과 그 특성이 갖춰야 될 요구사항. 이 요구사항들은 주로 이제 수치, 한계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인정 강도는 490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동차 뭐 블랙박스, 뭐 예를 들면 화소가 300만 화소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화소는 블랙박스의 화소는 30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한다. 이게 요구사항이에요. 이게 성능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박스는 어떻게 설계해야 되고 어떻게 제조해야 되고 어떻게 가공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제품 표준에 규정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품질 특성의 성능만을 규정한다. 그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설계 방법, 제조 방법, 이런 공정, 과정 이런 것들은 제품 표준에 규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나라 표준 인증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 표준을 이제 사례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 성능 원칙에 의해서 제품의 그 특성과 특성이 갖춰야 될 요구사항, 그다음에 이 수치 한계치를 포함을 해서 표준들이 작성이 돼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작성 원칙 중에 제품 표준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성능 원칙과 검증 가능성 원칙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능 원칙에 입각해서 어떤 제품의 인장 강도가 490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490 이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검증 가능성 원칙에 따라서 뭡니까? 시험 방법. 근데 이 시험 방법을 규정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요구사항 인장 강도를 490 이상해야 된다. 그런데 이 제품의 인장 강도라고 하는 품질 특성이 이제 인장 강도라고 하는 놈이 품질 특성인데 이 요구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이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인장 강도 시험 방법에 대해서 국제표준이나 KS나 어떤 단체 표준이나 이런 어떤 검증된 어떤 표준화 기관에서 검증된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증된 어떤 시험 방법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시험 방법이 없다면 제품의 품질 특성은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검증 가능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자 이제 제조사가 우리 품질 특성은 이렇게 있고 이렇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어떤 특성 중에 시험할 수 있는 국제 표준이나 KS나 어떤 단체 표준이나 이런 시험 방법 표준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검증 가능성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의 회피 원칙인데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어떤 요구사항을 다른 여러 곳에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반복해서 서술하는 것보다는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인용 표준의 목록을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시험 방법이 있다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인장 강도에 대해 시험이 있다.
그런데 시험 방법을 규정할 때 인장 강도에 대한 시험을 규정하고 있는 그 표준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반복의 회피 원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인장 강도는 KSM 1, 2, 3, 4, 5.1에 따른다. 인장 강도에 대한 시험 방법은 KSM 1, 2, 3, 4, 5.1에 따른다. 이렇게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반복의 회피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한 경우에 그 표준은 인용 표준 목록으로 가서 인용 표준 목록에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반복의 회피 원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표준 작성할 때 요건 이제 반복 회피 원칙은 이거는 제품 표준 작성 원칙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표준에 다 해당이 돼요. 특히 이제 목적 지향 접근이나 회피 원칙은 목적 지향 접근. 그러니까 표준을 작성할 때 그 표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목적 지향 접근 원칙이나 반복의 회피 원칙은 제품 표준, 서비스 표준, 시험 표준, 경영 시스템 표준에 다 해당이 돼요. 특히 이 성능 원칙과 검증 가능성 원칙은 제품 표준에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제품의 품질 특성을 규정할 때는 설계, 외형적 특성, 제조 방법, 공정 방법 이런 것들은 규정하지 않고 성능 위주로만 규정한다. 인장 강도 490 이상. 그러니까 어떤 제조사가 인장 강도 490 이상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걸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들어내는 어떤 제조 방법, 공정 방법은 그 기업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표준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력만 있다면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성능 원칙에 따라서 품질 특성과 그다음에 요구사항 형태로 성능 위주로의 요구사항으로 제품 표준을 작성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제품 표준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케이스 0001에 요구사항을 작성할 때 이렇게 제품 표준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뭐뭘 해야 될 것이냐 4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품과 관련된 제품의 특성, 제품의 특성이 이제 품질 특성이에요. 이거는요. 제품의 특성이 이게 뭐냐면 이 IS 9000에서 특성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특성은 고유하거나 부여될 수도 있다. 특성은 정성적 또는 정량적일 수도 있고 특성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부류가 있다. 물리적 특성, 관능적 특성, 행동적 특성, 시간적, 인간공학적, 기능적 특성 이렇게 볼 있어요. 물리적 특성의 예로는 기계적 특성, 전기적 특성, 화학적 특성, 생물학적 특성. 관능적 특성에는 후각, 촉각, 미각, 시각, 청각. 행동적 특성에는 예의, 정직, 성실. 시간적, 정시적, 신력성, 가역성, 연속성. 인간공학적, 생리적 특성, 인명 안전에 관련된 특성. 그 다음에 기능적, 항공기의 최고 속도.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특성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특성 위주로 성능 접근법에 따라서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정량화할 수 있는 특성에 대한 한계값을 품질 특성별로 이렇게 한계값을 같이 규정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특성과 한계값에 대한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 방법 그 자체에 대해서 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시험 방법을 규정할 때 여기 보십시오. 어떤 시험 방법을 표준화하기 전에 중복의 회피 및 불필요한 편차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 가능한 시험 방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지 결정해야 된다. 어떤 특성을 시험하기 위해 2가지 이상의 적당한 시험 방법이 존재한다면 원칙적으로 한 표준에서 오직 하나만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품의 품질 특성을 규정을 했는데 그 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이미 알려진, 검증된 시험 방법이 없다면 그 특성은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에요. 네 번째, 그 다음에 제품의 표시, 포장에 대한 요구사항. 이런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을 요구사항으로 규정해라. 이렇게. 요거는 KS 0001이 있는데요. 근데 이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제품 표준 작성하실 수 있겠어요? 없다니까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풀어봤어요. 자, 특성은, 어떤 제품의 특성은 이렇게 네 가지예요. 제품의 특성. 이 특성의 집합이 제품의 품질이 되는 거죠. 그죠? 제품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고유 특성의 집합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특성 4가지 집합이
각각의 특성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가 제품의 품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사항을 규정할 때 그 제품의 특성과 요구사항 95% 이상이어야 된다. 7에서 13% 이상이어야 된다. 20 이하여야 된다. 이게 다 지금 한계치를 포함해서 작성한 요구사항 사례가 되겠죠. 특성과 그래서 이게 바로 성능 접근법에 따라서 작성한 사례가 되겠다. 그래서 제품 측면과 관련된 모든 특성을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열하고 각 특성별 요구사항을 한계치, 수치화해서 이렇게 규정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것도? 네. 그러면 아까 앞에서 규정했던 특성에 대한 각 특성별 요구사항에 진짜 충족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험 방법. 그래서 시험 항목들을 쭉 나열을 해줘요. 그리고 이 검증된 이 시험 방법이 있죠. 있는 경우에 여기에 따른다. 이게 바로 이제 인용한다는 거예요. 인용한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시험 방법을 이렇게 인용하시고 이런 표준들은 어디에 인용 표준 목록에 나열해 주시면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검증된 시험 방법이 없어요. 이미 이제 지금 현재 기술로는 그 검증할 수 있는 시험 방법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특성을 표준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당 분야에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 검증할 수 있는 최신의 과학 기술 지식을 가진 시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거는 반드시 시험을 해야 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검증된 시험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 시험 항목에 대해서 이 시험 표준, 시험 원리, 시약 및 재료, 입도를 하기 위한 입도의 시험 원리는 뭐다? 입도를 위해서 필요한 시약과 재료는 뭐다? 시험 장치는 어떤 걸로 해야 된다? 입도를 하기 위해서는 시험실의 준비와 보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입도 시험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험 절차 과정에서 계산 방법, 시험 표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적서에 포함할 사항이 뭐다? 이렇게 각각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각각 작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시험 방법이 없는 게 소송 수증도 마찬가지 이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해야 되고 함수율도 이렇게 각각 작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나 이제 현실에서는 거의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단체나 단체 표준 작성하실 때 어떤 시험 방법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그 품질 특성은 빼시는 게 좋아. 빼야 돼. 그죠?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시험 방법은 이제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도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느냐라고 이제 심의위원이 질문을 하죠. 그러면 검증 가능성의 원칙에 따라서 이거는 이미 알려진 시험 방법이었는데 왜 규정했느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적 사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요. 그런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 방법에 대한 거는요. KSM 78- 화학 표준을 위한 체계 화학 분석법에 보면 시험 표준의 요구 사항은 요 내용이에요. 시험 원리, 시약 및 또는 재료, 시험 장치, 시험 시료의 준비와 보존, 시험 절차, 계산 방법이 시험 결과 표시, 시험 성적서 이런 내용으로 포함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없는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표준에, 요거는 제가 이제 시험 표준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요구사항 중에서 요 두 번째 시약 및 또는 재료의 이 작성 방법은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좀 유의를 해 주셔야 돼요.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제 시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틀려요, 아까. 시약 및 또는 재료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건 정형문이죠, 정형문. 이렇게 정형문.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시험에 사용되는 시약 재료는 세척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 세척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1 이렇게 항번호를 생성을 해서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약이 오직 하나일지라도 이렇게 번호를 부여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시험 장치는 또 아까 시약 이거는 달라요. 시험 장치가 이렇게 하나인 경우에는 번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두 개일 때는 당연히 2.1, 2.1 생성하지만 시험이 하나예요. 아까 그 시약의 시료는 한 개일지라도 항번호를 생성한다는데 여기는 생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복잡하고 혼란스럽긴 하지만
하여튼 뭐 KS 0001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시험 장치는 제품의 정확한 명칭 또는 설명을 제시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특정 상품의 상표명, 소유권 이런 것들을 표준에 이렇게 규정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만약 그런 것들을 상표를 한다면은 결국 어느 회사의 특정 제품의 시험 장치를 사라는 광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의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의 마지막에 이제 표시 및 포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제조사명 이런 내용들을 규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제품표는 매우 간단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의 이제 사례인데 재료의 품질 이렇게 요거는 이제 재료의 품질은 이제 어떤 인용을 한 거죠. 인용을 한 거죠. 어떤 단체 금속지 이동식 부스에 재료에 따른다. 이렇게 이제 재료의 품질은 그렇게 인용을 했어요. 여기서는. 그다음에 제품의 품질은 구조와 모양은 이래야 된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치수와 허용처는 이래야 된다. 성능은 이렇게 부속소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요. 작동 상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요소들 간단하게 했죠. 그다음에 시험 방법은 재료의 품질은 해당 표준에 따르고 구조와 모양은 육안으로 확인하고 치수를 확인하고 여기 A의 시험 방법에 따른다. 표준 내에서 이렇게 또 인용을 했죠. 육안으로 확인한다. 이게 간단해요. 제품 표준은 매우 간단하죠. 표시사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표준은 매우 간단하죠. 그래서 부속서 작성 방법은 제1강 서비스 표준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이것도 자, 부속 작성할 때는 이제 ABC로 작성하다고 했죠. 규정과 참고가 있고, 그래서 부속서의 명칭, 그다음에 영문 명칭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문은 마찬가지. 이것도 서비스 표준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문은 이렇게 꺽쇠 가로로 해서 일련 번호 순으로 이렇게 참고한 내용을 작성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설 작성 방법. 요것도 똑같죠. 서비스 표준 작성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사례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에서 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표준은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그러면 제품 표준 구성 요소별 이제 작성한 비교적 제가 이렇게 표준 자문을 하면서 이렇게 좀 잘 작성된 사례를 한번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머릿말 개요 부속서 참고문헌 해설 작성 방법은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제품 표준 요구사항에 대한 사례를 이렇게 한번 실어봤습니다. 요건 전체로 보시면 이제 어떤 신축 이렇게 관인데 이렇게 펴졌다 어물어졌다 하는 이 관을 우리 신축관이라고 그러죠. 그 신축관 이음에 대한 이제 제품 표준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적용 범위 이렇게 작성이 됐고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용 표준, 인용 표준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인용 표준 밑에 정형문이 있고 그 다음에 본문에 인용된 표준의 순서대로 쭉 인용 표준 목록이 작성돼 있죠. 근데 인용 표준 목록에 보면 1, 2, 3, 4 이런 일련 번호 이런 것들이 없죠. 참고문헌처럼 없죠. 번호를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어와 정의 이것도 정형문이고 3단계로 용어하고 영어 그 다음에 그 밑에 정의 이런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죠. 잘 작성이 되어 있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을 따른 이거는 정형문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종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 1, 이렇게 표를 또 작성할 때 이렇게 표 1하고 슬래시하고 종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표의 제목은 표 위쪽에 위치시킨다 이런 얘기죠. 단위가 같을 때는 여기다 단위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표의 제목은 표 위에, 그림은 그림 아래 이렇게 위치시킨다. 이런 것들은 케이스 0001을 보시면 이런 잘 없어요. 재료의 품질은 이제 이렇게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고요. 그다음에 제품의 품질은 구조 및 겉모양은 이래야 되고 치수는 이래야 되고 그다음에 성능은 이러한 성능을 갖춰야 되고 도장은 이렇게 해야 되고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페인트. 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요구사항들. 그리고 각 제품의 품질과 재료 품질에 대한 시험 방법들. 재료의 품질은 해당 재료표에 정한 시험 방법에 따른다. 그걸 인용한 거죠. 제품의 품질은 그러니까 구조 및 겉모양 치수, 아까 성능, 아까 품질 특성과 요구사항 그 내용에 대해서 검증하는 방법이 시험 방법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표시사항. 이렇게 작성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품 표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잘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여기에 벤치마킹 하셔서 이런 형태로 제품 표준을 작성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우리 제품 표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